예, 오늘 북새통 이익의 90%는 가격 결정이 좌우한다. 아주 도발적인 책 제목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일본 분들이 쓴 책은 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얘기들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좀 뭐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은 이익의 90%는 가격 결정이 좌우한다. 평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보면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 핵심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션이라고 그러죠. 가치를 제안해 주면 그 가치를 적절한 가격들, 그 고객이 인지한 적절한 가격을 전문 용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불 의향이 있는 그 가격대로.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싸게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과다하게 너무 비싸게 받으면 일종의 그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따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지우지하는데 생각보다 가격 결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어요. 특히 마케팅 영역에서도 가격 결정을 할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가격 결정이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거나 연구들이 없는 반면에 관심도도 상당히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해서 이런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몇 가지 일러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 상황도 되게 나빠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기업체마다 이런 명령들을 내린다는 거죠. 매출을 올려라, 매출을 올려라. 근데 비용을 절감해라. 가격을 떨어뜨려서도 꼭 거래에 성사해라. 손해 보더라도 이거 수수 따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손해 들어도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 거래를 성사시켜서 해서 원가에 미치지 않는 것들 거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매출 올리고 비용 절감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거래를 반드시 성사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회사에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 할 때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잘만 설계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을 제시 안 해서 적절치 못한 가격을 받고 거래를 끝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가격 결정에 있다. 이게 되게 동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뛰어난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적정 가격을 못 받고 더 훨씬 싸게 파는 것.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고객의 눈치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 왜냐면 거래처가 있는데 내가 이런 가격을 얘기하면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차마 그 가격을 얘기 못하는 이런 겸손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럴 때문에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가 관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내가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산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결국 가격 마이너스가 원가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많은 비즈니스맨들조차도 영업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요 물건을 팔 때 최소 얼마까지 깎아줘야 내가 수익이 남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물어보면 제품을 만드시는 여러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요거 하나 파는데 원가가 얼마예요? 하면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모르세요? 그때 이거는 한 번에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무비나 여러 가지 섞여 있어 갖고 계산 뽑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산을 안 하신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가 남는지 참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배 하나 파시면 원가가 얼마고 얼마 이윤이 남으세요? 라고 물으면 답변 잘 못 하실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가 묻어 있고 농약을 치면 한꺼번에 막 공동으로 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 하나에 얼마큼 쪼개서 넣어야 될지도 헷갈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잖아요. 퉁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생각보다 내가 이 물건을 하나 파는 것에 이득인지 이득이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원가 관리, 또 하나는 가격 결정. 이거를 꿰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런데 장인 정신에 입각한 경영을 하신 분이 많아요. 특별히 R&D 기반으로 사업하신 분들인가나 아니면 공대, 농대를 베이스로 하는 실험실 창업한 분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좋은 기술을 만들거나 좋은 특허나 좋은 R&D를 하면 잘 팔린다라는, 또 아니면 수익이 창출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공대 농대 박사님과 얘기해 보면은 이게 뭐 수익이 어떻고 마케팅 전략이 어떻고 하면 되게 마음을 상해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보고도 안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내시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기술과 R&D가 많이 들어가고 전부 다 혁신적인 성능을 보인 것은 잘 팔 거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대나 농대에 R&D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마진이 남을까에 대한 생각, 이윤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으세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항상 품질 신경 쓰시고 납기 초점 맞추세요. 언제까지 납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되게 신경 쓰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원가가 얼마고 가격에 대해 생각 안 하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이 만들어졌는지 이익이 안 만들어졌는지 생각 안 하니까 심지어는 이익이 안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하나 만들 때만 손해 봄에 불구하고도 만드는 경우들이 막 비일비재하고요. 결국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마케팅 담당 직원이 신경 쓸 때 부분이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만들기만 하고 그걸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라고 저는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소위 여기서는 뭐냐면 상인 경영,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기반하는, 커머스를 기반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이윤이 창출되느냐,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부터 영업까지 전대 회사를 꿰어서 기본적으로 흐르는지 이게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품질과 납기를 무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깎아달라 그러면 품질을 떨군다든지, 아니 납기를 빨리 좀 더 땡겨주세요 하면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 논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논문을 빨리 실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논문 쓰는 절차가 한 2달 걸린다 그러면 이거 한 달 만에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급행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논리라는 거죠. 납기를 당기면 그러면 돈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상인 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는 핵심은 아까 배 선생님도 얘기를 해줬지만 철저히 초점이 뭐냐면 이익이 남는 제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담당한 영업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경영자의 몫이다. 여기서 경영자는 사장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책임지는 CEO 대표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CEO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 담당자 영업사원이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여기가 컨설팅했던 업체에서 이 제품을 원가를 막 줄이려고 막 줄여갖고 뭐 1N, 뭐 10N을 낮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달날 와봤더니 영업사원이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고생해서 10N의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의하지도 않고 뭐 100N을 깎아서 판 거예요. 근데 그 깎아서 팔았다는 사실조차도 CEO나 이런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기의 재량에서 깎아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소위 품질 경영 활동을 하면서 원가 절감하고 노력하는 것이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 따라서 가격 결정이 생각보다 많은 선에서 그냥 담당자 선에서 자기의 재량껏 막 조절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원가 절감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따라서 이 상인이 기반으로 한 가격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상식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공식은 다 아는 얘기죠.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판매 가격 마이너스,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고 거기서 판매 수량을 하면은 이익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제가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파는데 이거의 원가는 5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개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는 거죠? 5,000원. 100개 팔았으니까. 예. 계산이
안 되시죠? 100원짜리예요. 가격 판매 가격이 원가가 50원이에요. 그래서 100개를 팔았어요. 그럼 얼마? 5,000원. 5,000원.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하겠죠. 여기 플러스인 게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익이 창출되냐면 판매 가격을 높이거나 판매 수량을 높이면 이익이 높아지고 반면에 원가를 낮추면 이익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원가를 절감하고 많이 팔려고 하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더 비싸게 팔면 팔 수 있으면 아니 저기 원가나 판매 수량 이상으로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놓친다는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수학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통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첫 번째 이게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기준으로 원가를 빼고 그리고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에 비해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많이 팔려고 하는 많이 팔려는 게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 문구도 잘 만들고 이런 활동을 노력하고 원가 절감은 뭐 QC팀, QM팀 해갖고 품질관리팀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원가 절감하며 이런 노력을 한 반면에 적정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판매 가격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오늘 핵심이에요. 따라서 요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대로 가격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 수량을 늘려도 이익은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는 책이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상품 가격에 어울리는 가격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을 잘 못해야 그러려면 가치 제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을 대충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 좀 받아야 되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우리는 이 원가가 100원이야. 아 마진은 한 30% 마진을 가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가격 제품은 130원. 잘 정한 거예요. 아 원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한 마진은 그래도 한 30% 남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에 팔기로 결정했어요? 130원. 잘 정한 건가요? 네, 아주 잘. 아니 모르죠. 네, 모르죠. 30원, 네, 30%는 아닐 거예요. 아니 뭐 대충. 예민하세요. 예, 대충. 예, 130원. 예. 예. 아 원가가 100원이라고 하잖아. 원가 100원인데 원가에서 한 30% 마진을 좀 보자 해서 130원에 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동일한 제품을 딴 데서는 다 500원에 팔어. 그럼 생각하죠. 아니 이거를 400원이나 남겨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이 500원에 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그래서 제가 전에 얼마 전에 한 업체에 컨설팅을 하다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저와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가가 얼마 들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먹고 살려면 몇 퍼센트의 마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마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가격 결정은 고객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그게 고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정해놓고 역으로 원가를 맞춥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게 요즘의 방식인데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원가가 나오면 거기다가 퍼센트를 붙여서 금액을 상정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충 주먹구시로 가격을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럼 고객이 지불할 그 의향은 어떻게 알게 돼요? 저 뒤에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영업 담당자가 그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willingness pay라고 해서 진짜로 요 가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케팅 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건 아마 요즘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병민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면 이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요걸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을 직원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던져봤더니 잘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제품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이거 생각보다 답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 그 가격에 팔면 얼마 남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장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10,000원에 헤어커트를 해주면 얼마 남는 거예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임대료 뭐 연락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거가 기본적으로 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항상 이분이 이걸 좀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답변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배 하나 팔면 얼마 남습니까?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가격과 이면 가격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여기는 독특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표면 가격은 제품 한 개의 가격은 얼마냐라는 게 표면상 나타나는 가격이고 이면 가격은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이면 가격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6가지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스펙, 서비스, 수량, 시간, 가격이나 현물 이 6가지 팩터로 조절이 된다라는데 이면 스펙은 뭐냐면 당연한 거죠. 제품 구성이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면 원가가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조금 스펙이 달라져도 동일한 가격을 받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서비스는 뭐냐면 그거 하나 줄 때 서비스가 더 하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때라 가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좀 복잡하게 아니면 그게 좀 얼마나 한다고 고객 서비스 정신이 좋은 거지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 수량입니다. 수량. 얘는 한 개 팔 때랑 10개 팔 때 팔아야 될 가격이 다른데 같이 판다든가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매하려는 수량에 따라 가격도 달라져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시간. 이 A라는 제품을 여름에 팔 때랑 겨울에 팔 때 아니면 이거를 납기를 충분하게 한 달을 줬느냐 아니면 다음날 달라고 하느냐 이럴 때 다 가격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나 경영자가 모르게 담당자 재량으로 막 할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되게 위험한 얘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현물 이런 거가 있어요. 간혹가다 미리 어차피 올해 여기서 물건을 수주하기로 했어. 그래서 처음에 이 물건을 1,000개를 우리가 납품해 주려고 계약을 해서 돈까지 다 지불해요. 근데 이 담당자가 우리 공장에 창고가 없으니까 일단 100개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건 저희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쓸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보관해야 될 물건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그래 맡겨두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한테는 비용이 올라가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저자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생각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요인들이 6가지 팩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6가지 팩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펙입니다. 제품 내용이 달라지면 당연히 가격도 바뀌어야 된다. 당연하죠. 스펙이 다르면 원가 바뀌니 당연히 판매 가격 변경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와서 저도 그랬는데 여기 백반집이 있거든요. 우리 자주 가는 이제 그 그 회사에서 맛사랑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면 간혹가다 저녁 때 갔을 때 손님 왔을 때는 저기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단거니까 흔쾌히 또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백반 먹을 때 계란 후라이가 오면 괜히 뿌듯한 거 있죠. 다른 반찬보다 계란 후라이가 주는 뿌듯함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백반을 먹었다는 그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걸 하나 추가하는 거가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걸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 추가할 때 추가됐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거죠. 계란 후라이 별도로 요구할 때는 150엔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아주 좀 냉정할 정도로 잘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서브웨이 이런 데 가면 아주 냉정해요. 거기 뭐 아보카도 하나 추가하는데 얼마 아주 자세하게 뭐 하나 넣을 때 얼마 뭐 이래요. 근데 열받는 건 뭐 빼고 주세요. 뺄 때는 안 깎아줘. 추가하면 근데 빼는 건 또 안 깎아줘. 이 사람들이 뭘 아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뭐가 내용이 줄었다고 뭐 임의로 깎아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보니까 우리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훈련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설정, 금액, 뭐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 더 받고 서비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에 무슨 얘기까지 하면 나중에 저 뒤에도 나오는데
따뜻한 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제품 스펙이 달라지면 원가가 달라져야 되니 가격이 달라져야 되고 그게 곤란하면 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뭐뭐 추가하실 때는 가격이 얼마 더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도 스펙이 일부이고 포장이 뭐에 들었다가 원가에 영향을 주는데 쉽게 포장도 가격 상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도 가격으로 아니 스펙으로 보고 가격 상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0개, 1000개, 10,000개로 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크다는 것이죠. 일본은 답습니다. 예, 예, 우리 유튜브 찍기 때문에 예, 비속어는 좀 삼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괜히 또 여기 질렀다가 또 더 욕 나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이제 이준 쌤이랑 제가 유튜브 중계한 걸 이렇게 봤다 보니까 아니 저희 평상시에 이런 북새통 하고 그러면 뭐 한 50명 보고 뭐 100명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몇 명 컨텐츠는 1000회가 넘어가 2000회가 넘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구방문 찍었던 거라든지 디자인 싱킹 이런 거 찍었던 거는 뭐 2000회가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좀 의미 있을까? 너찌 이런 것들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북새통의 너찌 같은 경우에도 몇천 회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몰랐네? 최근에 알았어 갑자기 보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유명해지면 계속 이거 할 때 비속어 쓰는 이제 김태균 선생님 얘기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을 딱 밝혔어. 제가 얘기했나요? 예, 김태균 선생님 욕할 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0명. 예, 구독자 이제 2,000명이 그걸 알 리가 없어요. 김태균 선생님. 예, 두 번째 서비스. 서비스는 뭐냐면 원래 유료인데 무료로 막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설계를 미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비 잘 못 받거든요. 설계 돈. 사실 설계하는데 이게 책에도 재미난 점이 있냐면 설계를 위해서 이게 미리 외주까지 줘갖고 설계를 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부 스펙 좀 만들어주세요. 청사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내용 보고 주문 늘지 안 늘지 판단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계약에 중요한 거니까 되게 신경 써서 만드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근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 제품 가격과 분리해서 별도 청구를 해야 돼요. 설계를 원하시면 설계 비용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별도 청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별도 청구 무리하면 그렇게 계속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별도 청구. 별도 청구를 딱 해버리면 무리한 요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거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청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리하게 요구 못 한다는 거죠. 그를 명시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한다고 고객은 그거 한다고 돈이 든다는 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뭐 전문가 계시니까 뭐 도면 대충 찍찍찍찍 그리면 금방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 대충 하면 뭐 한 10분 정도 하면 대충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거 한다고 몇 시간이 투자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 회사에 자원들이 투여가 됐다면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해주는 건가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냐면 철저히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 청구를 하면 무리한 요구를 줄일 수 있더라. 그리고 이것이 비용이 든다면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고객한테 철저히 알려주는 것. 심지어 이 서비스 한다고 추가로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다는 거죠.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치비가 들어갈 때는 설치비는 별도로 제품을 분리해서 대금을 청구하라는 거죠.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 그럴 때 기사가 가야 된다든지 그럼 그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설치비는 무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전략적으로 다른 경쟁업체랑 생각해서 우리의 장점을 만들려고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이거는 뭐 사셨으니까 고마우니까 설치해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심지어 고객은 이거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했었는데 안 받으니 그냥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지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무상 수리할 때
품질 보증 기간이 있으면 그거를 뭐 1년 잡아서 1년 지나고도 가면 유상으로 바뀌어서 받아야 되는데 아니 미안해서 아유 우리 단골인데 그냥 계속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또 무상 기간인 경우에도 그 사용자가 잘못일 경우에는 그 귀책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따져서 소위 말하는 무상 수리 기간 보증 기간 엄격히 지키고 지난 것은 돈을 청구하고 또 고객 책임일 때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걸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책에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량입니다. 수량. 일정한 양이 돼야 이익이 된다는데 최소 판매 수량이 돼야 팔아요. 너무 작은 숫자이면 이게 팔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신천을 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긴 다 도매 시장이잖아요. 채소 단위가 100개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는 집들이 막 있더래요. 도매상 가보니까. 우리 100개 이하는 안 받는데요. 아니 어때? 우리 10개 이하는 거래 안 돼요. 10개 이상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는 그러면 또 너무 야박해 보이잖아요. 우리 한두 개만 살 건데. 더 좋은 전략은 뭐냐면 소량으로 구매할 때는 별도 가격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훨씬 비싸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소량 주고도 사는 고객도 생길 수도 있고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한두 개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샘플 삼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소량에는 우리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팔겠습니다. 왜냐면 100개 단위로 팔거나 이래야지 소량으로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 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해 갖고 소량일 경우도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비싸게 훨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공장 이렇게 돌리면 100개 단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이런 거 있어요. 한 개 만드나 100개 만드나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서점 출판사나 우리 제본할 때 가면 10개 제본하나 100개 제본하나 뭐 가격이 거의 비슷하 명함이 그러나요? 인쇄가 그러죠. 인쇄가 판을 뜰 때 네. 10판인가 50판인가 동시에 떠야 되는데 그게 한 개 올리나 두 개 올리나 100개 똑같다. 하더라고. 똑같다고 그러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적게 수량으로는 안 된다고 해나 적게 할 때 비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판 얘기했으니까 출판사나 인쇄소 같은 경우는 100권 이하는 다 가격이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납품 횟수를 정하고 빈번한 소량으로 배송하는 거. 소량으로 배송 자주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양하고 그다음에 재고를 없애주고 계약된 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납품할지도 정해줘야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내에 장비가 있거나 설비가 있는데 작동 안 하고 놀고 있는 시간대나 장비가 있으면 그를 최대한으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창업대학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수업을 이제 월화수가 하니까 목금토 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은 비는데 이거를 어디 딴 데 좀 임대를 해갖고 수익 사업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업체 중에 G 무슨 S 무슨 뭐 연구소 거기 있는데 거기서 1년에 기부금을 받고 금요일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권해둘까? 무료로 빌려주고 나중에 우리한테는 기부금 내라 이렇게 얘기할까? 뭐 이런 잔머리를 막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쉬지 않도록 리소스를 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무실 공간이든 장비든 또는 사람이든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비용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요. 하지만 테스트 마케팅 같은 걸 해갖고 위험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가 진짜로 메인으로 다 해버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초기 테스트 삼아 시도를 해보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이 책의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타임이 이거죠. 주문하고 갖다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제품마다 리드타임이 있어요. 바로 주문을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하고 뭐 한다면 뭐 일주일이 리드타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한 달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리드타임을 급하게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린 최소한 우리 규정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문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3일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쫄르죠.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막 야근 특근 막 해야 돼요. 야근 특근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정상 근무할 때는 야근하면 1.5배인가 더 줘야 되죠. 예, 시간의 근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려 안 하고 막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근무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따라서 만약에 반대로 납기를 급하게 요구할 때는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라는 거죠. 할증 요금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보통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대다수의 기업체가 한 달이 걸리는데 이 업체 찾아가면 일주일 만에 해줘. 그래서 할증료 내면. 근데 그게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 내가 급하게 뭐 바이어랑 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걸린다는 거. 그 전에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이 업체만 가져가면 돈만 더 주면 일주일 만에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그 회사의 장점이 돼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동요구까지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데서 안 해준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니까 더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마켓컬리 아시잖아요. 새벽 배송. 그것도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새벽 배송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 어떤 서비스냐면 마켓컬리가 몇 시까지 주문 넣으면 새벽에 배송해 주죠? 보통 밤 11시. 오늘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까지 배송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역이 한정돼 있죠. 뭐 강남, 뭐 분당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퇴근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주문해서 넣으면은 뭐 일반 쇼핑몰한테는 뭐 이틀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바로 아침에 새벽에 눈 떴을 때 아침 해 먹을 때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새벽 배송. 근데 가격은 당연히 비싸죠. 비싸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내가 좀 늦었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증 요금이 의외로 괜찮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신선도가 돈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요거는 신선해야 맛있는 거야. 그래서 현지서 잡은 거를 당일 배송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고가로 이렇게 오늘 잡은 뭐를 오늘 뭐 한 이거를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유통 라인을 거치려면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걸 하면은 고가에 바로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오히려 신선도를 이용해서 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이 제안이고요. 또 반면에 계절 상품인 경우가 있어요. 겨울 상품을 여름에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거죠. 보통 겨울 상품은 여름에 안 팔리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돌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가동률을 높일 겸 여름에는 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기를 놓치지 마라. 이 토픽에는 뭐냐면 시든 상품이라는 얘기는 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판매량이 줄어서 이제 거의 안 팔려가는 제품. 그럼 이거를 우리 메뉴에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막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결국은 이거는 어쩌다 한번 판매되고 어쩌다 한 번씩 생산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창출이 안 돼요. 왜냐면 수익은 지속적으로 생산할 때 창출이지 어쩌다 한 번은 만들어서 팔 때는 만들 때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올려서 비싼 돈을 내더라도 살 사람에서는 팔고 그러면서도 점점 사는 사람이 없을 때는 결국 그걸 과감하게 단종시켜라. 우리는 안 팔린데도 그 라인업을 다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식당에서도 진짜 어쩌다 한번 팔리는 그걸 위해서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요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갖고 있으면 그게 큰 나쁜 악성 재고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음식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재고 물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식자재가 거의 다른 거랑 비슷한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정한 요기에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안 팔린 거다. 그럼 가격 올리다가 심지어는 이거를 단종시켜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익 상품 중심으로만 판매해라 라는 얘기죠. 좀 야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영업자는 쉽게 가격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단골이라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깎아주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았는데 다음 계약이 갱신 때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안 했는데. 만약에 가격 인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격이 인하됩니다라는 규칙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담당자가 자기 임의대로 막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데도. 우수리 할인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1850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1,800원 받는 거. 이게 우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잔돈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쌓이고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리 할인. 왜냐면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우수리 할인해줘. 그리고 요즘은 현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카드 결제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수리 할인을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후려치기. 이거 습관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냥 가면 그냥 습관으로 깎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인도나 제3세계 가면 일단 깎고 보잖아요. 한 50% 깎고 시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이제 거래처에 만나면 그쪽 직원들이 와서 우리한테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깎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의례적으로 새로 만났으니까 가격은 깎아주셔야 됩니다. 깎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돌아가면서 여기는 안 깎아주면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했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막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후려치기가 습관일수 조심하고 제대로 된 제품에는 제대로 된 가격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격을 붙이는 것은 그건 또 위험한 거고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잘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 결정 법칙의 전통적인 것은 원가에 플러스 몇 %의 마진을 붙이겠다.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격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찾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일이라는 거죠. 영업사원이 이 고객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 이 솔루션을 얼마 정도까지도 살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적정 가격을 찾는 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또 우리 청구서를 볼 때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청구 제대로 안 해갖고 돈 안 주는 날라가는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공깃밥 하나 추가했는데 바빠갖고 계산 안 넣어갖고 그냥 빼먹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걸 일부러 서비스로 줬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물, 방치되면 이익을 깎아온다. 판매한 제품을 가져가지 않고 우리 창고에 쌓아놓으면 우리가 장소를 차지하는 거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훼손될 수 있잖아요. 훼손될 때 가져가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판매된 제품을 우리 공장에 우리 창고에 남겨두도록 하는 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저장 창고가 없으니 우리 가져갈 때 우리가 1000박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개씩 2달에 나눠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정경원 씨 같은 경우는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구나. 그렇게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아직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저 양반이 아직 배불러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면 고객 상황이 거래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보관료 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관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품이나 결손품이 생긴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요 물건 만들 때 우리가 이 물건 공급이니까 요걸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물건 갖다 주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잘 설명하고 비용이 더 추가됐으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는 고객이 요 물건을 할 때 제가 지정한 저 업체 거의 물건을 받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고 명시로 남기고 문서로 남기고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거고 원하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덤을 막 준다든지 서비스를 주는 것을 막아야 되고 심지어 샘플 달라고 하는 샘플도 유료로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품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인도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든 제품은 오케이. 근데 인지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다 알려졌어. 근데 그럴 때 굳이 샘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주지 말고 또 유상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세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인 경영과 상인 경영으로 두 가지가 나뉜다고 했는데 마지막 상인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가격 결정은 담당자 선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야 된다? 경영자, CEO가 결정한 사항이고 CEO가 결정한 사항을 전사적으로 확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래야 담당자들이 고객과의
가격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랑 결정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 사항 같은 게 결정 못 내잖아요. 이건 제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란한 그러지만 좀 깎아줘 하면 제가 지금 답변 못하고 돌아가서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버는 거죠. 이게 전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담당 영업사원한테 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을 중시하는 것, 가격을 결정해서 이익을 잘 적정하게 중시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악의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라는 거죠. 왜냐면 그 가격을 오케이 안 하면 거래 중지까지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할 때 전략을 몇 가지 알려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올리고 싶어요. 속마음을 살짝 떠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 그렇게 내가 가격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음번에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정지됐을 때 타격이 덜 되는 고객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게 때 거래 중대에서 우리가 리스크가 큰 그 업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리스크가 작은 데부터 거기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모든 상황들을 영업사원 담당자의 재량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잘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있더래요. 가격 상승을 했더니 가격을 올렸더니 수수량이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상황이 발생돼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그걸 올려버리면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 담당자가 우리 업체에 대한 상황이 더 이해되고 인지가 돼갖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다는 거야. 오히려 가격 상승을 했더니 영업사원이 더 많은 상호작용을 거쳐갖고 판매량이 또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이익의 90%는 가격 결정이 좌우한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